7월 2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등 당사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이번 사안의 최대 분수령입니다. 관련자로서 나도 할 얘기가 있다. 오랜만에 입을 연 인물도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지 수준을 넘어서 이번 사건에 처음부터 깊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 반장과 함께하죠. 유일한 40대, 다정회의 유일한 40대. 조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임명이 됐는데요. 김유근 차장 후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된 5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 인사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하네요. 이것이 좀 민감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자신이 주도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내부 추인에 실패한 데 대해서 어제 실패했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요. 어제 합의안 부결된 게 상당히 안타깝다면서 민주노총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이 당분간은 강경투쟁 노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어제 분위기를 보니까요.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어가죠. 갑시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 대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각각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할지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은 없죠. 하지만 수사팀이 아직까지는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꽤 익숙해진 제도입니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이어서 이번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랐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비공개입니다. 아쉽지만 현장 상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장소는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입니다. 안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각각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입니다. 참석자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과 이 추첨으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 또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은 물론이고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폭로자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까지 이 핵심 당사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혹시 심의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있다면 기피 절차를 밟아야 하죠. 앞서 이재용 부회장 때는 이 양창수 위원장이 이번에는 빠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오늘은 따로 기피 신청은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수사팀과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30종 분량의 의견서를 위원회가 30분간 검토합니다. 이후에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손으로 직접 의견을 냅니다. 각각 의견 진술 25분, 질의응답 15분, 총 40분씩입니다. 자,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자유토론을 거치고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표결을 합니다. 오늘은 안건이 4개니까 총 4번 표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서 협박했고 또 한 검사장이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주요 증거로 본 이른바 부산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럼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자, 아마 회의장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직접 들어보면서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오늘 회의의 안내문을 보면 대검찰청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견서라는 건 이 수사팀과 신청인 사건 관계자들만 내는데 대검이 내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손을 떼겠다던 대검, 이 심의위가 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의견서 받을지 말지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듯 아닌 듯 이 거론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금 전 녹취에도 나왔던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일단은 신라장을 수사를 해도 그 서면이 이런 거 위주로 가고 뭐 유명인들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자면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영국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비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네.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자, 이 신라젠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 언론과의 거리를 두었던 유 이사장, 이 검찰의 수사 심의 당일인 오늘 3개월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했는데요.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저보고는 오라 안 하더라고요. 그 저도 할 얘기도 좀 있고 이번 녹취록 보고 나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왜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언론의 인터뷰가 수사 심의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라고 한 유 이사장. 자, 이어서 내가 하는 추측, 내가 그린 시나리오는 이렇다라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제가 그때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사태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렇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죠. 예. 이런 거 가지고 좀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가 2월 초에 신라젠의 임원들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런 것들을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나왔을 법한 자료들을 근거로 저에게 질문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2월 신라젠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채널A에 외주를 준 사건으로 윤 총장도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는데 당시 남부지검은 이들 검사가 신라젠 사건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 이사장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 지시 역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윤 총장 본인 감싸기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는 다정회가 끝난 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도 심의가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심의의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수사팀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전례는 없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이미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된 만큼 한동훈 검사장이 이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이번 심의 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인데 이 심의 참석을 위해서 이 대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V자를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잠깐 한 게 아니고 대놓고 찍으라고 포즈를 취해준 건데요. 자,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자, 들어가서도 얘기해보죠. 아무튼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의혹 당사자 전원 출석입니다. 네, 자, 좀 얘기하기 전에요.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를 했죠. 오늘 이제 2시부터 시작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그 당사자는 크게 봐서 4그룹이죠. 이제 수사팀이 있고, 또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가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있고, 또 이철 대표도 오늘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까 신 반장 설명에 따르면은 대검찰청이 의견서를 내겠다고 지금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건 관계자들만 내야 되는데
심의위가 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대검찰청이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검의 의견서 내용은 명백하죠. 이번 사안이 이제 수사 대상이 뭐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 국회에서는 이제 대정부 질문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어요. 대검의 의견서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답변이 지금 이제 속보로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하고 얘기를 좀 이어가면요. 자, 추미애 장관 답변은 뭐냐면요. 대검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위 위반이기 때문에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내용을 저희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연 대검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그걸 채택했는지 등등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그게 채택이 돼서 만약에 그 위원들에게 이제 공유가 됐다면은 아마 추미애 장관이 다시 한번 또 감찰 카드를 비롯한 다른 또 강경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 대검 의견서라는 게 최종 네. 결재권자가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아마 추 장관이 물론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네. 총장은 손을 떼라고 했는데 왜 네. 총장이 결재권을 가진 대검에서 그렇죠. 의견서를 내느냐 이렇게 문제 네. 제기를 한 거고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수사심의위에서 대검 입장은 받아들일지 말지를 일단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안 정했으면 네. 뭐 일단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텐데 네. 일단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추 장관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향후 또 이제 어떤 네. 또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좀 네. 지켜봐야 할 거예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양창수 위원장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려다가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와서 넘어갔는데 사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저 V자죠? 그 V자 왜 하고 들어간 거예요? 최 반장? 그 법조 전문이잖아요, 최 반장이.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아니, 최 반장 얼굴 안 보여요. 지금 화면 안 나가고 있어요. 무슨, 지금 나가고 있네.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시죠? 최 반장한테. 네. 저도 모릅니다. 저 양 위원장이 이렇게 그래요?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양 알았어요. 위원장만 알겠죠? 네. 말투가 조금 거슬리네. 네, 신 반장도 몰라요? 네, 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저 사진이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직전에 찍힌 사진이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저기 들어갈 때 사진이라는 들어갈 거죠? 때 주차장 네. 들어갈 때 사진인데 지금 심의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고 싶어도 지금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때도 이제 출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와는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저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때 출석 사진인데 책 모자를 쓰고 뿔테 안경에 마스크를 저렇게 썼고 오늘은 정반대의 차림, 선글라스에 뭐 와이셔츠에 이렇게 V를 한 사진이 뭐 몇 장 찍혔고 뭐 V 말고 손가락 이렇게 하나 든 사진도 있는데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추측을 해보건데 네. 이제 이재용 부회장 때는 이제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회피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오늘은 내가 아니다, 직접 나선다. 뭐 자유롭다. 그런 거 아닐까 네. 추측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뭐 아마 궁금해하는 또 언론인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뭐 나올 때 또 좀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자,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V자를 그리며 양창수 위원장은 들어갔고요. 오늘 검찰 수사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사자 대면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혹시 그 당사자들 그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고반장. 들어갈 때 따로 한 얘기는 없나요? 일단 이철 전 대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대표가 부인과 딸에게 보낸 편지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가 이동재 전 기자가 5차례 보낸 편지에서 말한 그대로 진행됐다. 이 전 기자 뒤에 한 검사장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징역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 그리고 지난 17일에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들어갔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취재진과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 반장,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오늘 그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지금이 5시 18분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을까요? 일단 이게 회의가 시작이 되면요, 네. 그 위원들의 기피 회피 신청을 받고 네.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2시 반부터 각 당사인들이 제출한 30페이지짜리 의견서를 30분 동안 검토를 하고요. 오후 3시부터는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각각 의견 진술 및 질응답이 이어집니다. 인당 40분 할당이니까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5시 지금이 19분이니까요. 현재는 한동훈 검사장이 의견 진술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매 팀이 아마 각각 따로 방을 잡고 있겠네요.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 다정회 끝나기 전까지는 나오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이제 조반장 얘기대로라면 사실 시간적으로는. 근데 꼭 그런 예감이 피해 가잖아요. 맨날 보면 저희 끝날 때쯤 네? 속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네, 예. 오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을 뭐 아예 네.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뉴스룸에서 좀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요 반영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유시민 이사장 아까 이제 3개월 만에 인터뷰를 했죠. 마침 또 타이밍을 또 정확히 맞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 날이니까요. 지금 아까 이제 최 반장, 신혜연 반장이 그 내용을 소개했지만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네, 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워낙 측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네. 제기를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심의위의 핵심 쟁점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여부입니다. 자, 오늘 이 회의 안내문을 보면요, 이 대검찰청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자, 대검이 의견서를 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앞서 뭐 말씀드렸듯이 대검은 사실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의견서를 내면 뭐 우회적으로 뭐 대검의 입장, 사실상 뭐 윤 총장의 입장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검은 심의위가 이 때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의견서를 준비한 거긴 한데요. 앞서 이제 속보로 그렇죠. 전해드린 네. 것처럼 추미애 장관은 네. 안 된다. 그건 역시 내 지시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추 장관이 뭔가 조치를 또 단행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신 반장, 유시민 이사장 얘기 잠깐 했는데 네. 결국은 검언 유착 사건은 검찰이 채널 A 측에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공개 행보가 심의위원회랑 맞았다. 이게 뭐 타이밍이 우연히 맞은 건 아니고 네. 유시민 이사장 표현에 따라서도 네. 타이밍에 맞춰서 나왔다. 아, 이게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나가지 않으니까 뭐 직접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유 이사장은 내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은 이 검찰이 채널 A에 뭐 나를 조사하라고 외주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오랜 동지로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윤 총장에게 제일 중요한 참모로 개연성이 아주 높은 시나리오라면서 뭐 윤 총장이 인지 정도를 넘어서 더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의심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속보 아까 얘기했지만 속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한 얘기인데요. 뭐 이것도 이제 검찰과 또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이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검찰청이 그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이건 이 성추행 의혹이 아니라 성추행 피소 유출에 관한 이제 이야기죠. 자, 이 박 전 시장 측이 피해자의 고소 전 이미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을 두고 유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 건데요. 자, 사전에 인지했다고 알려진 이 청와대, 경찰, 일부 여성단체 모두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검찰도 사전에 고소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 측은 경찰에 이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부장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했었고 피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이라는 걸 알렸는데 그 다음날 면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건데요. 자,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도 유출 혐의 대상 중 하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피고소인이라고 알려지자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보고가 된 것 같고 그 보고 사실을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원순 시장에게 알렸는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겨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를 전제로 면담 요청을 받은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규정상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따르면 그 사회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을 상급기관인 검찰청과 법무부에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이 면담 요청건과 관련해서 경위 파악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대검을 못 받았다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데는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대검은 단지 중앙지검 면담 요청건에 관련해 파악하는 것이지 유출 경위를 조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당일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동안 남 의원이 여러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다면서요. 네, 이 남인순 최고위원은요, 여성 운동가 출신의 삼선 의원으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시 내에서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걸로 알려진 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 최고위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 최고위원이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남 의원 그동안은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임순영 젠더 특보한테 미리 보고받은 거 있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임순영 젠더 특보한테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박원순 전 시장님이랑 사전에 전화하신 내용 있으세요? 아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시고 가셔야죠. 여성 인권 운동 하셨는데 이번 건 너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성 인권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주고 가시죠. 오늘 이참에 기자회견도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제 남 최고위원이 급하게 좀 이제 국회 청사를 빠져나간 장면인데 방금 보신 영상은 그제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박 전 시장이 실종 당일인 9일 이 오후 1시 39분경에 고한선 전 서울시 비서실장과 마지막 통화를 하기에 앞서 이 남인순 의원과 먼저 또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자 남 의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처음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신상과 관련한 발언인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측성 보도는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피소 사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임순영 특보가 이 불미스러운 일을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물었을 뿐 법적으로 피소가 된 건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박원순 전 시장하고 왜 통화했는지는 얘기했나요? 그것도 이제 회의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소를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답변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또 속보를 보니까 이거는 언론 소식이군요. 조선일보 서울시 출입 기자가 지금 이제 서울시 얘기를 하던 중이어서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자료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시가 경찰에 이 기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늘은 아니네요.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에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요. 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건과 관련한 여성가족정책실의 대응 문건을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자,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개최, 핵심 당사자 한 자리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화력을 집중했던 통합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과 관련된 의혹을 포함해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틀에 비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라고 하네요. 한편 여당은 각종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흘간 진행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첫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자, 대정부 질문 첫날엔 단언컨대 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불꽃 튀는 신경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공격과 수비를 하이라이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요, 여야 한 명씩 꼽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통합당 김미국 의원입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 의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이 잡을한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자유가 유린되고 재산권이 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빈층맞은 정부는 세금 폭탄을 퍼붓고 집값 잡고 투기꾼 잡는다고 3년 내내 똥벌이나 차고 있다가 지금 와서 기껏 한다는 게 세금 폭탄이에요? 자, 세금 폭탄이 아니라 정부는 앞서 7.10 부동산 대책은 이 전체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김일국 의원, 이 정부가 1주택 가구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 홍남기 부총리 억지라고 맞섭니다. 작년에 세금 100만 원 내다가 저 140만 원 고지서 날아왔다 하잖아요. 이런 가구가 세금 안 늘었습니까? 일단 세율이 변동이 안 되더라도 주택가격이 올라서 세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좋아요. 부총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일가구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건 나는 인정해요. 네.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일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의원님,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왜 그거를 갖다가 집 주인이 잘못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자, 김 의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정부가 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결단코 증세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특히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고작 그래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 빨듯이 세금 더 걷는 겁니까? 세정 정책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 명, 관세청의 5천 명이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밤을 새워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자, 사실 이날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이소영 의원입니다. 단상에 오른 이 의원의 질문은 대정부가 아니라 대통합당을 향했는데요. 자, 이 의원은 이 통합당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그동안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장 선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불참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 돌아와서 법사위원장의 자리만 고집하면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께서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에 넘기겠다,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발언하는 가운데 들으셨을 텐데요. 이 속에서는 뭐 하는 거냐? 대정부 질문을 하라는 등의 고성이 쏟아져 나왔고 특히 제일 앞쪽에 앉은 조수진 의원인데요. 이렇게 삿대질까지 해가며 또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결국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나섰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네, 잠깐만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경제 부분 대정부 질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오늘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그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게다가 같은 당 이 대선배 의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지만 이 의원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네, 부의장님 짧게 마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회가 이렇게 했던 사례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렇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들어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소영 의원님. 본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일자 이소영 의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언성이 높아지고 또 국민들께 아름답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도 연출이 됐는데요.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 나는 의석이 한석뿐이라 힘이 없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예결위 소속 의원이 아닙니다. 저 혼자입니다. 시대전환. 그래서 통합당,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21년 예산 검토하실 때 제발 각 부처의 예산이 양극화를 촉진하는지 양극화를 악화하는지 이 기준 하나를 꼭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보다 더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낮은 자세로 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동료 의원을 의석에 앉아있던 거대 양당 의원들 어떻게 봤을까요? 이거 해주신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트를 그려가며 화답을 한 건데요. 자, 통합당 김웅 그리고 이미자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늘상 호통, 고성, 고함, 막말이 오가는 본회의장에서 오랜만에 본 좀 훈훈한 장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정부 질문선 민주당 초선, 이 통합당 주호영 공격에 국회에서 언성 높여 송구입니다. 네, 어제 이제 물론 이제 뭐 김현미 장관 많이 나왔고 이제 부동산 문제가 많이 거론됐지만 이제 최 반장이 소개했지만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아주 뭐 존재감이 컸죠. 존재감이 컸고 추후 논란이 되자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차원이었다. 이 점도 또 재차 강조했죠. 네, 이소영 의원은 아름답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일단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일당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거나 또는 뭐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은 통합당의 무리하고도 이 무례한 억측을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이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정부가 아니라 야당을 향해 비판한 건 대정부 질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 의원은 의원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양팔로 X자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항의를 하거나 자리를 떠난 통합당 의원들 모두 이 구태의연한 국회 모습 그대로였던 셈인 거죠. 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도 이 의원과 통합당 모두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오늘 대정부 질의에 맞는 적합한 그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으로서 우리 이소영 의원님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또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존중을 해주시고 잠깐만 좀 참아주시는 것도 미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고요. 오늘이 이제 대정부 질문 끝나는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 전반적인 분위기, 물론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또 이제 통합당 곽상도 의원하고 또 한판 했다. 이런 이제 속보를 제가 봤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 어제 그제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첫 주자로 4선의 이명수 의원이 나섰는데요. 이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경제 성장률, 또 최근에 불거진 수돗물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를 했습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면서 준비 없이 이전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총리는 수도 이전과 부동산 대책은 다른 사안이라며 수도 이전 관련 사업비는 정부가 계산하는 것은 없지만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가 우려가 된다면서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은 마치 보여주기식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하고요. 새로운 상황이 이것을 성추행 피해자가 이걸 검찰에 이미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 변에 맞는 그런 이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수사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뭐 그것은 뭐 어떤 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 또 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관계 기관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제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야당의 두 번째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관련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 졸업 학력을 조선대로 위조해서 단국대학교에 편입을 했고 이후에 문제가 되자 2000년도에 다시 광주교대로 수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국대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게 됐냐? 구체적으로 학점을 다 인정한 근거 서류가 있냐? 근거 서류가 없다. 왜? 학점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100학점 퉁으로 인정을 해줬다, 정치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당시 상황을. 100학점 퉁으로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했냐? 일반인이라면 졸업 무효입니다, 이건. 네, 그러니까 뭐 애초에 2년제를 졸업한 뒤에는 단국대학교에 편입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향해서 이 단국대를 상대로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은혜 부총리는 청문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본회의, 저도 재정부 질문을 좀 보고 있는데 아까 네. 국장이 이제 추미애 장관이랑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좀 한판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갔는지를 보니까 이제 곽상도 의원이 뭐 조국 전 장관 관련 언급이나 부동산 관련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언성이 높아졌고 이제 추미애 장관은 뭐 12걸로 나왔느냐 뭐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뭐 곽상도 의원이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추 장관의 답변가 뭐 불성실하다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 얘기는 나중에 뒤에 할 건데요. 정부 서울청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한 명이 확진이 돼가지고 이게 서울청사는 첫 사례라고 하네요. 뒤에 코로나 얘기는 뒤에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각종 정책 질의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하죠. 한정혜 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고용 정책 관련한 제안을 내놓으면서요. 고용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죠. 네, 한정혜 의원은 위기에 취약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상병수당이요? 그러니까 예. 아플 때 쉬면서 수당을 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어우, 다행입니다. 저는 국장이 이거를 또 병장수당, 상병수당 이렇게 또 군대 용어로 아실까 봐. 좀 생각했는데 그거 하려고. 네, 다행입니다. 예, 역시 다르시네요. 근데 그거는 조 반장이 좋아하는 개그 스타일이에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벌써 지금 취향 저격해가지고. 전혀 웃기지 않은데 웃고 있네요. 아니, 그런 거 좋아해요. 조 반장이 신기하네. 그런 유머를 좋아하죠. 자, 아무튼 이 노동자가 아플 경우에요. 일정 수당을 보장 이렇게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를 소위 방금 말한 이 상병 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자,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182개 나라 중에 163개 나라가 이 상병 수당을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핵심 이 지원인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2022년부터 과감하게 상병 수당 관련 사업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정세균 총리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아프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치를 하기 전에 셀러리맨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뭐 그때는 70년대, 80년대 그때였는데 저도 그 아플 때 쉬어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 국민들, 우리 노동자들은 좀 아프면 쉴 수 있는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광재 의원도요. 이 정부의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준비했는데요. 자,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른바 이 데이터청 설립과 관련해서 정부의 준비 상황을 물었는데요. 자, 정세균 총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잖아요. 저희가 속보를 그걸 전했고, 근데 이제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어제 이제 그런 주장을 피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이탈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공방이 오늘까지도 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통합당과 민주당이 이제 서로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이 무기명 표결로 진행이 됐고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이 109표, 그리고 반대가 179표, 그리고 무효표가 4표로 즉 통과가 되지 못했죠.
자, 이를 두고 주호영 의원은 범여권 쪽에서 최소 6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앞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110명이 탄핵안을 제출을 했고, 자, 이날 표결에 3명이 불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107명이 참여를 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반대가 109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표까지 더하면 최소 6표는 범여권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민주당은 반대표에도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172명인데 반대표가 179표가 나왔으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탈표가 없고 오히려 열린민주당 등에서 동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무효표 4표 가운데 그러니까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사람 가운데 잘못 쓴 게 1표가 있었던 거고요. 부를 잘못 쓴 게 3표가 있었던 겁니다. 즉 가를 잘못 쓴 게 사실상 찬성이라는 입장이었다고 보자면 이는 통합당이 말한 107명 가운데 1명일 수 있기 때문에 범여권에서 찬성표가 3표가 나왔다는 계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부를 잘못 쓴 3명 입장에서 세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글쎄요. 근데 이탈표를 찾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일단 부결이 됐고 결국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끝나지 않는 그런 이제 논리 싸움이 되는 건데 양쪽에 그냥 제가 중재를 하자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결집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쪽이 다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네. 또 현명한 또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또 정치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끼리는 또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이런 걸로 있죠. 또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열죠. 저희가 이제 당대표 선거 관련한 얘기는 했는데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제 5명을 선출하잖아요. 근데 10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1차 예비 경선이 오늘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막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반장. 네. 2명이 컷오프가 되는 건데요. 오후 5시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예비 경선에 참여한 10명 가운데 재선 의원인 이재정 의원과 원외 평당원인 정광일 세계한인 민주회 사무총장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원욱, 양양자, 노웅래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한병도, 김종민, 신동근, 소병훈 의원이 오는 8월 29일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의 총 선거인 수는 478명으로요. 투표에는 399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는 1인 1표인 연기면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기권 투표자 수는 79명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막 나온 이제 컷오프 결과까지 이제 조반장이 속보로 전했고요. 아무튼 당대표 주자들도 오늘 상당히 바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전 의원도 그렇고요.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상당히 바쁜 이제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할게요. 21대 첫 대정부 질문 마무리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의제로 던진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고삐를 죄고 있죠.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서 당내에 따로 추진 TF까지 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이름도 하나둘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KBS와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민주당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직접 아니라고 선을 긋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떠오르는 신 스틸러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입니다. 이상한 거를 자꾸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마추어적인 비법조인의 시각에서 이상한 점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 법사위에 검찰 또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비법조인이란 전제를 깔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침없이 따져 묻습니다. 경찰총장도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국세청장도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래도 왜 안 됩니까?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정치적 책임 이른바 이제 외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역할을 장관이 하는 것이죠. 김 원내대표의 전문 분야 사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요즘 행정도시 이전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입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역시 저 행정부의 수장이나 또 입법부의 상당 부분이 그쪽에 존재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련 산업들 그리고 또 관련 미디어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쉽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른바 스카이 대학들의 지방 이전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게 가장 좋은 효과는 이른바 서울대학이나 스카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이 서울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인구 분산 효과는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쉽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서도 행정수도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건데요. 또 학교에서도 뭐 이런 곳들이 가면 굉장히 좋죠. 김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성지가 될 뻔했습니다. 미디어와 스카이 이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조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와 서울대를 행정수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가 세종으로 가면 이름을 바꿔야 하느냐, 드넓은 KBS 여의도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냐,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말입니다. 민주당에선 검토한 바 없다,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정부가 KBS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선 청와대가 나서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 쏟아진 각종 설들, 분명 소스를 제공해준 취재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KBS와 서울대 그리고 국책은행들 비록 아니라고는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청사진의 규모는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여당의 큰 그림에 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국면 전환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천 상수도에서 유충이 나온 문제라든지 집값 폭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제기한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상기시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이 행정수도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셨는데 거기 참여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행정수도 문제로 선거에 재미 좀 봤다는 그런 발상이니까 오히려 이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와 함께 청와대도 이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타이밍이 미묘하다는 겁니다.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악마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저를 포함한 여러 후보들이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행정수도 이전이란 커다란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일단 창선 의견이 더 높습니다. 임미판이 벌어진 만큼 찬성이든 반대든 야당의 참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요즘 예능 대세죠. 트롯 가수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나는 자꾸 트로트 해줘. 얘들아 알지? 나 미스터트롯 진이야. 우승은 나의 순간 이상입니다.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신금을 울리는 트로트 킹입니다. 비인기 장르라는 이유로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했던 가수들, 이들에게 기회를 준 건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걸 눈여겨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가수들이 기존 가수들이기는 했지만은 눈에 안 띄었고 또 트롯이라는 장르가 아주 넓게 인식됐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이 되고 거기에서 또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식의 후보 발굴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재보선 때 이 오디션 방식을 차용해 후보를 뽑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에 관심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슈퍼스타 K입니다. 이후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에 따라 프로듀스 101, 미스터 트롯 등 프로그램 명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힘, 시청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경영자들의 숨겨진 매력 발산에 있을 듯합니다. 사실 저희 다정의 반장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선발이 됩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대타로 나왔다가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그나저나 제 자리에 앉아있는 조익신 기자 있을 텐데요. 익신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네, 선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선배 자리 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부장이 저를 전략 영입해 주신다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엔 적극적으로 짠내나는 뒷이야기를 어필하거나 자신의 방송 실력을 강조하는 대타 반장들도 좀 보입니다. 모든 결정은 시청률과 중간 존엄의 뜻에 달려 있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시청자들의 참여와 관심, 오디션 프로그램의 매력이긴 한데 당신만 따라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JTBC도 과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흥행을 위해선 컨셉도 잘 잡아야 하고 출연자들의 컨텐츠도 뛰어나야 합니다. 또 자칫 인기 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슈스케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인기 투표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인기 투표로 인기 투표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당내 기반이 없든 뭐 있든 간에 국민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이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국민 투표하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국민 투표 그걸 여론조사식으로 해서 특정 후보 뽑겠다는 거니까. 당시에 어쨌든 정치권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자세는 평가할 만해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KBS 서울대 이전 해프닝, 판 커지는 행정수도 이전. 네, 조 반장이 무슨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전 시청률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실력을 보죠, 실력. 취재력, 방송 능력,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뭐가 있어요 또 중요한 거? 네? 성격? 성격도 중요하죠.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최 반장 휴가 가잖아요. 이거 몰라, 나 아직 사인 안 했는데. 근데 다음 주에 됐다가 올 텐데 좋아할 만한 일은 또 아닐 수도. 그런가요? 알았어요. 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 반장은 워낙 탄탄하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연일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오늘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주최한 국회 포럼에 참석했다면서요. 네, 오늘 이 국회에서 자치와 균형 포럼 이 조찬 강연이 있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 서울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일단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없고 대학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가 되어 있다. 이 사립대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요. 자, KBS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내용이 조율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며 여러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앞서 발제에서 전해드린 바대로 청와대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 서울대나 KBS 이름이 흘러나온 것 관련해서는요. 지금 워낙 다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오늘은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요. 아까 이제 조 반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 좀 규모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절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내년 재보선 후보 고를 때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디션 방식을 차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 재보선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갤럽이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재보선 전망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정부 지원을 위해서 이 여당이 다수 당선이 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37%였고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였습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1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더 볼까요? 자, 서울에서는요. 자, 응답자의 55%가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답했고요.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자, 그다음 그런데 또 민주당이 이 재보선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하느냐 이 질문에는 48%가 내야 한다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아까 잠깐 조 반장이랑 시작할 때 얘기했었는데 오늘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죠, 신 반장.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을 지냈고 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수석도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냈고요.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1월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방안보특보로 임명되기도 했었고요. 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서 신임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면서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에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포함해서요. 4명의 비서관도 함께 교체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비서관의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그리고 신남방 신국방비서관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임명됐고요. 고용노동비서관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사회정책비서관의 류근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자, 이번에 교체된 비서관 4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 보유자 참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맡고 있던 전직 3명이 다 다주택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청와대 내부에서 이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 밖에 다른 속보가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KBS 서울대 이전 해프닝 판 커지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죠. 어제 청문회 도중 태영호 의원의 이른바 사상전향 질의를 두고 어제도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후보자 자녀의 병역 문제를 두고 오늘도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고 반장 발제에서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 관련 소식, 또 코로나 관련 현황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전향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사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네, 어제 인사청문회 이른바 사상전향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청문회에 이어 오늘도 태영호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어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와 국회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과거 인민재판 때나 있었던 망발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나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어제 논평을 내고 태영호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아직도 국회 한복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사실에 기가 막히다면서 진정 태영호 의원이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타인에게 함부로 사상검증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부터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통합당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기현 의원은요. 해당 질문에 날카롭게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서 굉장하게 그냥 막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여당이 공격하시는 걸 보고서 너무 민감하다. 아니 대한민국의 통일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다른 장관은 아니고 그렇다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사실 있는지 여부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사상 검증이라면서 색깔론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공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청문회에선 사실 사상 전향 논란 외에도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는데요. 허리가 안 좋은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병역 면제를 받기 직전에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드는 영상을 두고 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아예 양동이를 청문회장에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자제분이 들었다는 물통입니다. 제가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한 그걸 찾아냈습니다. 성인의 무릎까지 오고 물은 약간 덜 담긴 것 같은데 사진보다는 41kg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성인도 사실 들기가 어렵습니다. 40kg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그 부고받은 건 다른 키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kg를 둘이서 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맥주 박스 그 다 이미 계산해 보셨겠습니다만 15kg 아닙니까? 500ml 30병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이건 많이 돼야 15kg인데요. 그러면 둘이서 들으면 7.5kg짜리인데요. 그게 물통이 아니고 거리에서 썼던 헬멧 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 사상 전향 관련 질의부터 자녀 병역 문제 관련 질의까지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인영 후보자도 언성이 잠깐 높아졌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그 여느 청문 후보자와 달리 이인영 후보자의 청문을 받는 모습은 다소 좀 지나치게 예민하고 좀 불필요하게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너무 잦아요. 좀 스스로 컨트롤할 것을 조언합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이인영 후보자? 네, 저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일부와 업무 영역에 있어 어느 정도 겹칠 수밖에 없는 이 국정원과의 업무 분담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는 질의가 꽤 나왔습니다. 누구라도 북한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북에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북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박지원 전 의원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은 통일부 장관이 지는 이런 불일치와 어떤 그 기형적인 모습은 좀 정상화해야 되는데 마침 또 힘 있는 통일부 장관이 오셨으니 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또 이 박지원이라는 분도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분이. 네?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그렇습니다. 중심이다. 이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하니? 네,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회의를 오후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자, 1시간 전쯤 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사청문회 사상 전향 논란 오늘도 시끌. 네, 마지막에 고 반장이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속보를 얘기했죠. 이인영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이제 여야 합의로 오전에 채택하려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됐고요. 4시로 회의를 한번 미뤘다는 거죠. 그죠? 4시에 회의를 열었는데 그 이인영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의견이 모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역 면제 관련 자료를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야당 의원들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단독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고요. 이제 어제 이인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 소식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합니다. 또 심각한 얘기인데, 그 오늘 신규 확진 환자는 40명은 넘겼죠. 40명을 넘겼죠. 예.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41명입니다. 해외 유입보다 지역 발생이 더 많았는데요. 지역 발생 환자가 28명입니다. 지역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경기 5명 등 수도권에서만 24명이 나왔고요. 광주, 부산에서도 각각 2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는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교인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경기 등에서 최소 18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서구 노인보호시설인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전방무대 집단 감염 사례도 병사 14명, 부대 내 교육 및 3담 담당 강사 2명과 가족 등 모두 17명이 감염된 데 이어서 인근 다른 부대에서도 병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13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10명은 각 지역 거주지 그리고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도중에 발견이 됐는데 자, 유입 추정 국가는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3명이었고요. 필리핀 2명,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뉴질랜드가 각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이 해외 유입 통계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32명이 집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오늘 오전에 귀국한 우리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중에 유증상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발열 등의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최종 89명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정부는 오늘 내일 발표에서 아마 100여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정부 우려대로 지금 이제 고반장 얘기대로 내일 100명을 넘으면요. 4월 1일인가 그때 이후로 최다죠. 예, 그죠? 네. 지금 이제 해외 유입이 좀 심각하다는 거는 해외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뭐 이 얘기가 될 텐데 신반장, 지금 외국 상황은 어때요? 네,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죠? 심각한 네.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환자 1,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환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많았던 나라에서 신규 환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6만 9천여 명이 새로 확진됐고요. 브라질이 5만 8천여 명, 인도가 4만 8천여 명, 남아공이 1만 3천여 명 등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환자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어제 신규 환자 기준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온 10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브라질, 또 멕시코, 아르헨티나 6개 나라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한때 가장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유럽 역시 여전히 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스페인만 해도 어제 2,600여 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고 프랑스에서도 1,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누적 환자로 보나 신규 확진자로 보나 뭐 미국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뭐 수치도 가장 많고요. 근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동안 걱정 없다 이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뭐 마스크도 쓰고 개학 연기 가능성까지 또 얘기하는 등 계속 이제 또 한 발씩 빼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요. 이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이 가을 학기 개학을 몇 주 연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뭐 그동안 초중고 전면 개학을 주장해 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한국과 유럽 등의 예를 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희망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만 그리고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12곳이 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학교를 다시 열었다. 그리고 확진자 수는 늘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함께 힘을 모으고 최상의 의료 관행을 준수하며 상식을 따른다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미중 갈등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미국이 그 휴스턴 주재 이제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오늘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오늘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서 중국 수찬성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조직 미국 대사관에 중국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면서 청두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이라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 중국은 현재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미국은 이제 휴스턴 이제 총영사관을 폐쇄하면서 거기가 산업 스파이의 온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중국이 아까 청두라고 그랬나요? 그 청두 소재 영사관을 폐쇄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맞대응이고 그런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장소에 좀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습니다. 이 1985년에 이 청두 총영사관이 문을 열었는데 이 청두 영사관은 스촨성, 원난성, 구이저우, 충칭과 함께 미국이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티베트 지역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대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 사태가 벌어져서 이 미중 간의 충돌이 벌어진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보시라이의 부하였던 한 국장이 이 신변 다툼으로 인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 청두 총영사관으로 뛰어들어서 망명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중국과 미국이 이 신병 인도를 놓고서 충돌을 빚은 바 있던 겁니다. 네. 자, 중국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중국이 지금 홍수 때문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그 최대 규모의 댐이죠. 지금 산사댐이 위험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중국이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째 폭우가 내리면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홍수와 맞물려서 지난해부터 돌기 시작한 이 산샤댐 붕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산샤댐이 변형됐다, 곧 붕괴된다, 하류 지역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야 한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데요. 자, 중국 관영 언론과 이 산샤댐 관계자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 댐의 변형은 복구가 가능하고 영구적이지 않다며 산샤댐의 변형은 항상 설계 한계 내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도 댐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와 다르다. 100년 만에 최고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고치고 강화하겠다는 중국 공정원 학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류를 해서 오늘은 약간 수위가 낮아졌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아무튼 산사댐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인사청문회 사상전향 논란, 오늘도 시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전국 물폭탄의 피해 확산, 5명 사망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지하차도 모습입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이렇게 순식간에 저수지로 변하면서 차량이 고립됐고 결국 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울주군 위양천에서도 운전자 1명이 차량과 함께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했죠. 갑작스런 폭우에 전국 곳곳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거나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당분간 비 소식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날씨 정보 잘 챙기시면서 외출이나 차량 운전 자제하고 하천 근처 등 위험 지역에서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반장 정말 휴가 갈 거예요? 휴가 신청서입니다. 사인해 주시죠. 네. 국장 사랑해요라고 써 있는데